자, 5번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 뭐 우리가 보통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뭐 사회 시간마다 배웠던 내용이고 뭐 어려운 건 당연히 없죠. 이건 없을 거예요. 대신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역시 외울 부분들만 뭐 잘 정리해 두면, 그리고 이제 얘는 어떤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치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사회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물론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같은 걸 보더라도 인지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바라봐야 돼 뭐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지금 당장 뭐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죠. 자, 아무튼 설명할게요. 자,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와 현황. 자, 배경을 보면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방.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제 심해지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면서 보통 3D 업종이라고 말을 하죠. 거기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외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되게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에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는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주로 유학을 갔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보다 좀 가난한 나라 또는 개발이 좀 덜 된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오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 뭐 그냥 피부로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교를 보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현재 입학 정원만큼 학생들이 지원하거나 더 지원해서 경쟁이 좀 치열한 편이지만, 수도권을 벗어나면 경쟁이 되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좀 슬픈 말이죠. 서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대학교가 미달이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그런 곳은 학생 한 명이 곧 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로는 채울 수가 없어서 외국에서 유학생을 많이 받거든요. 놀랍게도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더라도 거기에 외국인 학생들 꽤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많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결혼도 증가해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지 않더라. 자, 오른쪽에 보면은요,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우리 숫자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약 5천만 명 정도. 5천만 명은 당연히 조금 넘거든요. 근데 보통 5천만 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외국인이 몇 명쯤이나 될 것인가? 자, 숫자를 봤더니 단위는 10만 명. 18이니까 180만 명이죠. 그리고 사실 통계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잡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불법 체류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통계에 잘 안 잡혀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정체가,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 자기 나라로 쫓겨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200만 명이 넘는다고 보더라고요. 그럼 볼게요. 5천만 명 중에 200만 명. 많은 걸까? 적은 걸까? 25명 중에 1명이에요. 이 교실 안에 있는 사람만큼 숫자가 있다. 그 중에 1명은 외국인이란 얘기야. 물론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평균적으로 내보면 그냥 길을 가다가 그냥 금방금방 마주치는 사람들이 외국인인 거지. 다만 외국인이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좀 몰려 있죠. 공장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있는 지역들이 있잖아. 뭐 차이나타운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실감을 크게 하긴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평균을 내보면 25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이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절대 적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극단적으로 우리가 서울에서는 초등학교를 보면은 다문화 가정 자녀가 뭐 한 반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근데 농어촌 지역에 가잖아요. 농어촌 지역. 그러면 거기는 좀 심한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체 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문화 가정이기도 해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 농촌 총각 문제가 옛날에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래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우리나라 농촌 남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농어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자, 그래프 나왔으니까 이제 외울 거. 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봤더니 가장 비율이 높은 게 외국인 근로자예요. 외워두세요.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기 때문에 연봉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돈을 벌려고 가장 많은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야기 더 해볼게요. 그럼 돈을 벌려고 들어온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거주할까? 우리나라 안에서. 당연히 일자리가 있는 곳, 특히 3D 업종이 있는 곳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거주하겠죠. 당연하잖아. 자,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이 거주하는 곳은 공업지역이에요. 됐어요? 물론 공장이 제일 많은 곳이 우리나라에서 경기도다 보니까 경기도 지역에 제일 많고 남동임의 공업지역에도 외국인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고 공업 도시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비율은 비슷하니까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증가 추세를 보면은요, 현재는 비슷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2014년도니까 아주 과거는 아니지만 비율이 그래도 빠르게 증가하는 게 유학생. 왜냐면 우리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많이 와요.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데 결혼 이민자는 딱히 이제 급격하게 변할 이유는 없거든. 오히려 이런 경향도 있어요. 자, 과거에는 이제 옛날에는 농촌 지역에 결혼을 하기 힘들어서 혼자 살고 있는 남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때 이제 그 사람들이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무한정 농촌에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은 농촌 사람들이 외국인 사람하고 결혼하는 그런 숫자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숫자가 더 많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결혼 이민자하고 유학생하고 굳이 구분을 하겠다면 오늘날 숫자는 거의 같으니까 이거 보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별로 없었으나 갈수록 증가하는 게 유학생,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게 결혼 이민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자, 결혼 이민자 볼게요. 자, 결혼 이민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들어와 있어.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외국인 가운데 살펴보면 남성이 많을까, 여성이 많을까? 분명히 차이가 좀 크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결혼 이민자 중에 남성 외국인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여자랑 결혼한 외국인 남성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게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남성하고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많을까? 아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 이제 어떤 그런 성비 불균형 때문에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우리나라 남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실감을 요즘은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는 잘은 모르겠는데 한때 우리나라가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 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임신했을 때 성별 감식해가지고 여성일 경우에는 여아일 경우에는 낙태도 실제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비 불균형 문제가 되게 심각했던 때가 있어요. 1990년대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성이 여성보다 10% 이상 많아요. 자, 10%면 별게 아니라 자, 우리가 원래 이제 정상 비정상을 따지기 전에 남성과 여성 1대1로 만나는 게 결혼 제도잖아. 근데 10%가 남자가 더 많다는 얘기는, 남성이 더 많다는 얘기는 10명 중에 남성 1명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결혼 이민자를 보면 외국인 여성하고 우리나라 남성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어쨌든 이건 상식에서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뒤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문제에서 나오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출신 국가를 보면은 제일 많은 건 중국. 이유는 단순하죠. 가까이 있기도 하고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거기에 조선족이 있어서 언어 문제가 없잖아. 우리나라에 조선족 되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외에는 확실히 많은 나라는 없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도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제일 많은 건 중국 출신이 제일 많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 지역별 외국인 취업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기, 인천이 서울보다 훨씬 더 많죠. 다시 서울하고 경기, 인천을 보면 우리나라 인구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1000만 명 정도.
여기는 1,000만 명이 조금 넘고. 그런데 외국인 취업자 수를 보면 서울보다 경기, 인천이 지금 2배쯤 많죠. 그 이유는 경기, 인천이 3D 업종이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요. 자, 아무튼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취업자 수,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영남 지방에 조금 있고, 그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앞에서 했던 거죠. 자, 숫자를 봤더니 광업, 제조업, 공업, 역시 3D 업종에 제일 많이 있고, 일단 농림업, 농촌하고 어촌 지역도 당연히 이제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특히 우리가 어촌 지역 있죠. 배 타고 물고기 잡는 거, 또 뭐 다른 거 잡는 거. 사실 이게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어서 이런 곳도 외국인 여성보다 외국인 남성이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힘써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건설업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건설 현장 당연히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남성이겠죠. 그런데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좀 달라요. 자, 음식점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외국인 취업자가, 외국인이,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조선족 포함이야? 거기서 서빙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 자,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음식점을 갔는데 말투가 조금 좀 달라. 우리가 보통 이모라고 부르는 분들이. 근데 조금 어눌하다, 조금 이상하다, 발음이 또는 억양이. 그럼 이제 열의 9은 조선족이죠. 그래서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여성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 이런 것들도 이제 뒤에 가면 문제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배경은 국내 근로자의 임금 상승, 3D 업종에 대한 기피 현상, 그래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한 지역들이 있다. 뭐 일에 따라 다르죠. 어떤 일자리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오라 그래도 안 가는 일자리가 있고, 오라 그래도 안 가는 일자리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고. 자, 현황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로부터 저임금 노동력이 유입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 돼서 외국에서도 정말 고소득 또는 전문직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도 해요. 점점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국제 결혼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 한번 물어볼까? 선생님이 통계 자료를 지금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몇 년 전 자료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100쌍이라 그런다면 그 중에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 외국인 커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과 결혼하는 커플은 몇 쌍 정도나 될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00쌍이 결혼해서 결혼 건수가 100건이야. 그럼 그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사람일까? 3%면 100명 중에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뭐 감을 잡기도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10명 이상, 10쌍 이상이 외국인과 결혼을 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통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자, 실제로 올해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결혼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올해 결혼한 이제 그런 선생님들 자녀분들 중에 2명이 외국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 보면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국제 결혼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자, 이건 농촌 성비 불균형 때문에 우리나라 농촌 남자하고 남성하고 이제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하면서 급격히 증가했으나, 농촌 남성들도 결혼할 사람 다 하고 나면 더 이상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이 없는 거죠. 이후로 대체로 조금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결혼 건수는 도시가 더 많고요. 그다음에 국제 결혼 비율은 촌락 지역이 당연히 더 높은 거고, 워낙 도시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다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여성하고 외국인 남성하고 결혼하는 비율보다 우리나라 남성하고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래프 이제 설명하면서 다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외국인 중, 자, 어떤 지역에 외국인이 100명이 들어와 있다. 그럼 이 지역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돈을 벌려고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60% 이상이란 얘기예요. 60%까지는 아니구나. 45에서 60%란 얘기예요. 자, 여기는 울진이라는 곳인데 어촌 지역이죠. 바닷가 지역이죠. 외국인이 100명 들어와 있다면 60명 이상이 이제 일하려고 근로 목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뚜렷한 어떤 경향성은 없는데 그래도 굳이 정리를 하자면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나 아니면 농어촌 지역이 좀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외국인 중 결혼 이민자 비율.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결혼 이민자가 몇 %나 되느냐. 당연히 이건 촌락 지역이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농촌 총각들이 결혼하기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 내에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촌락 지역, 주로 산간 지역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196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서 농사 짓고 살았어요. 전 공업화 시대. 그러다가 공업화,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촌 향도 현상이 나타나죠.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런데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 상대적으로 남성이 쉽게 도시로 올 수 있을까? 아니면 여성들이 쉽게 도시로 올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대도시예요. 남성이 조금 더 유리할까? 여성이 조금 더 유리할까? 쉽게 말하면 도시, 대도시 안에는 남성들한테 적합한 일자리가 많을까? 여성들한테 상대적으로 적합한 일자리가 많을까? 좀 추상적인가? 자, 예를 들면 포항, 제철 산업이에요. 거제, 조선 산업이야. 자, 그런 곳은 당연히 일자리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 남성들한테 적합하잖아요. 그런데 대도시 지역은 제조업은 별로 없어. 자, 서울은 뭐가 중심이냐면 서비스업이 중심이야. 쉽게 말하면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는데 힘이 많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사실 아니잖아. 이해돼요? 뭐 미용실, 기타 등등. 그래서 대도시 지역은 여성들한테 조금 더 적합한 유리한 그런 일자리가 더 많다 보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올 때 있잖아요. 남자들은 공부를 되게 잘해가지고 뭐 서울로 대학을 오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농촌을 탈출하기가 쉽지 않아. 이해돼요? 옛날에는 서울 안에 뭐 섬유공장, 의류공장 많았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남성들이 일하는 건 좀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잖아. 여기 뭐 구로공단 있잖아요. 그래서 이촌 향도 현상이 막 나타날 때 주로 여성들이 많이 빠져나와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나서 봤더니 촌락 지역에 남성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옛날에는 농촌 총각 문제가 되게 심각했었다. 뭐 지금은 뭐 그 사람들도 이제 총각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애매한 40대, 50대가 돼서 이제 현상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그러면 시간 줄게요. 자, 6번 다문화 사회의 형성과 영향.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 개념? 자, 이건 뭐 지리 개념이라기보다는 문화 상대주의?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에서 인간은 피부색이나 또는 뭐 소득 수준이나 성별이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다 또는 대등하다. 상호 존중해야 된다. 자, 이건 뭐 가치관이 옳고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고 누구나 동등한 거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 누구를 대하더라도 나이도 상관없어요. 아이들을 대할 때도 얘가 나보다 어릴 뿐인 거지. 똑같은 인간으로서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보다 한 세대 이전,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까지는 다문화라고 하는 걸 배운 적도 없고 그런 인식도 뭐 어떻게 생각해 볼 기회 자체도 없었어요. 우리 때 배웠던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단군의 자손으로서 단일 민족 국가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래서 동질성을 강조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났더니 다양성을 존중하래. 조금 안타깝게도 이건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정말 배타적이고 특히
자기 마음이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쪼들리거나 또는 어쨌든 뭔가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마음이 왜곡돼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불만이나 그런 걸 자기보다 센 사람, 길을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어깨가 이만한 사람들한테 시비 걸 수는 없잖아. 자기보다 약자인 사람들한테 자기의 어떤 불만이나 감정을 터뜨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약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그런 걸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거든.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아, 뭐 묻지 마라고 할 거면 정말 이렇게 문신도 좀 있고 등치 이만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러지도 못할 사람들이 할머니나 또는 이제 약한 여자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거나 그런 건 아직 선진국 정도의 의식 수준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회적인 약자를 약간 핍박하거나 오히려 그런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이건 개인 탓이라고 할 수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선진국이지만 사회 불평등, 상대적인 박탈감, 치열한 경쟁 그것 때문에 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어쨌든 상대방한테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 현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다문화 사회, 다문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내용은 쉬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다문화 사회 및 다문화 공간의 형성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문화 공간이 만들어졌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외국인의 비율이 높기도 하고 또는 어떤 특정 지역의 외국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자,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아는 거 한두 개만 찾아볼게요. 자, 대표적인 거 영등포구 대림동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죠. 대림역에 가면 그 주변에 간판들도 다 중국어잖아. 혹시 가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반에서도 물어봤었거든요. 거기 있다는 건 알아. 그런데 인식 자체가 약간 무서운 이미지도 좀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놀 때가 뭐 거기밖에 있는 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 뭐 이렇게 놀 때 먹을 때도 많이 있으니까 굳이 거기를 가는 걸 좀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조선족의 이미지가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드라마나 영화라고 하는 건 갈등이 있어야 되거든, 대립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이 명확해야, 물론 그렇지 않은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있지만 그럼 누구를 악당으로 만들 것인가? 제일 쉬운 게 사회적인 약자를 악당으로 만드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 욕을 안 먹거든. 그래서 조선족이 우리나라랑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물론 좀 다른 부분도 있겠지. 근데 영화나 드라마는 영화에 따라서는 꽤 많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조선족들을 이렇게 완전히 뭐 경계를 풀고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영화라고 하는 특성상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객관적으로 보는 건 되게 어렵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참 이게 가슴이 너무 아픈데 자, 이태원에서 헬로윈 축제가 열린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자, 헬로윈은 우리나라 명절이 아니라 외국 명절이잖아. 거기가 왜 외국 이미지 그게 이렇게 그런 게 형성이 됐을까? 이태원의 특성. 그러니까 거기에 외국인 음식점이 왜 많을까? 그러니까 왜 외국인들이 거기에 많이 살까? 이유는 단순해요. 자, 여러분들 용산구죠. 지도 한번 봐보세요. 서울의 한가운데예요. 서울의 한가운데요. 우리나라 수도의 한가운데예요. 물론 이제 일제강점기 조선시대에는 용산은 서울이 아니었고 여기가 이제 옛날 한양이었고 일제강점기 때는 좀 넓어져서 이만큼이 그 서울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참 슬프다 그래야 되나? 가슴 아프다 그래야 되나? 한국사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군인이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처음 주둔해 있던 곳이 여기 용산이에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해방되면서 쫓겨났죠.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오는데 미군 기지가 전국에 되게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규모가 컸던 곳이 바로 용산에 있던 미군 기지예요. 지금은 이제 평택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언젠가 한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위성 사진과 같은 거 보면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남산 방향으로 보면 위성 사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그 다음 카카오 맵이나 아니면 네이버 지도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산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실제로 미군 기지였는데 그 넓이가 서울대학교 면적보다도 더 넓어요. 어쨌든 여기에 굉장히 규모가 큰 미군 기지가 있다 보니까, 참고로 미군 기지 내부는요 우리나라 땅 아니에요. 여기 안에 있는 미군 또는 이제 카투사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군인한테 편지 쓸 때 있잖아요. 미국 주소로 써야 돼요. 어쨌든 여기에 미군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가 이태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영어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외국 그런 이미지가 제일 강한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헬로윈 축제 같은 것도 하게 된 거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태원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런 특성이 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서울 말고 한 군데만 더 알아둘게요. 안산. 1980년대에 서울에 있던 공장들이 빠져나가면서 만들어진 성장한 공업 도시가 안산이잖아요. 이야기했었죠. 인구가 빠져나가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서울에 있는 공장이 빠져나간 건 1980년대. 그러면 그 당시 서울에 뭐 대기업들 중심이 아니라 조그마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공장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이것들이 빠져나가서 안산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안산은 대기업 중심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3D 업종이 많아. 외국인들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산시 원곡동이 국경 없는 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인 뭐 축제도 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 안에서는 대림동에 있는 차이나타운이 제일 유명하다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보면은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국경 없는 마을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유명해요. 자, 아무튼 뭐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읽어보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다문화 사회의 영향, 뭐 이건 읽어보면 되겠죠. 하나만. 자,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체험할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도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 차원에서 뭔가 조금 지원, 배려, 아니면 관심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어떤 식이냐면 한국 남성,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기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외국인 베트남 여성을 어떻게 보면 약간 돈을 들여서 어쨌든 데리고 왔어. 근데 이제 이 베트남 여성은 우리나라 문화도 모르고 우리나라 말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애가 태어났어. 근데 애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거예요. 그럼 애가 뭐 4, 5살 됐어. 그러면 우리나라 말이나 우리나라 문화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보다도 자녀가 훨씬 더 익숙하고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자, 성인은 좀 달라. 근데 애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엄마가 한국말도 잘 못하고 자기 또래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엄마랑 이야기할 때는 정서적으로 교감하기가 좀 힘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베트남이라고 딱 구체적으로 말을 하긴 했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참 이렇게 수준이 좀 떨어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무시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어린 자녀가 보기에 자기 엄마에 대한 느낌, 이미지가 과연 어떨 것인가.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나중에 당연히 나이를 먹고 크면 물론 성장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 결국 우리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사회 안에 어쨌든 뭔가 배려라, 관심이 필요한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 되는 거고, 서로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어쨌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도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